네, 정당사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럼 바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로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연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조진만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주말인데 너무 힘드실 텐데 저도 인천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드린 게 한국 정당, 의회와 관련한 역사 부분인데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한국의 정당,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정당, 국회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정당 학자들도 정당 연구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정당사 같은 거. 왜? 정당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농담식으로. 국회도 워낙 잘 못하고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조금 제가 여기 부의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학생들이 전공도 다양하고 학년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왜 한국의 정당 정치 의회 정치가, 국회 정치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선입관이라든지 정당과 국회에 대한 생각과 관련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공이 정치학인 학생 한 번 정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전공이 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경제 발전하고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단기간에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기네스 깡이에요. 확실하게 기네스 깡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BTS 문화 강국, 스포츠도 이제 강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조금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도 돼 있고 이런 나라에서 이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올렸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한 저력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나라고 제3세계 국가들에서 한국은 분명하게 롤모델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저 나라가 뭐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꼭 나오면 한국에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해도 첫 번째가 정치 꼽습니다. 한국은 뭔지 모르겠는데 정치가 문제야. 원래 그런 게 있죠.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안 되면은 다 나랏잎 탓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들을 다 정치 쪽으로 환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경제발전 이렇게 단기간에 국민들의 힘으로 왔는데 여기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유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 영역입니다. 정치는 다른 거는 거의 인류 국가 수준에 온 것 같은데 정치만 삼류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 뭐냐? 예전에 민주화의 지역주의, 이념 갈등, 남북 문제, 세대 갈등, 요즘에 남녀 갈등 많아요. 많은데 예전에 보면은 한국에 있어서 이게 정당, 선거, 국회 이게 이제 정치 과정이라고 연계가 되어 있죠. 대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정치인들이 싸움질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요거 2012년 선진화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사진이 더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만 보세요. 이 국회의원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대단하죠. 눈 찔리고 코 막고 입었고 네? 엄청난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국회의사당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날치기 법안할 때 한쪽에서는 맞고 날치기 할 때 보통 이 의사당을 단독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선진화법 없을 땐 합의를 안 해도 돼요. 다수결로 하니까 논의를 하다가 다수당에서 문 닫아놓고
이제 가결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 막 소화기로 뿌리고 막으니까는 또 해머들로 깨서 들어가서 이제 막으려고 그랬고 그런 부분.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역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국회가 법을 지금은 국회법상 국회법이 상정이 되면은 본회의에서 의장이 본회의에서 이제 단상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 꼭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해도 됩니다. 본회의에서 처리 안 해도 돼요. 어디든지 처리해도 돼요. 국회 내에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있고 뭐 카톡도 있고 그러니까는 잘 모여라. 그러니까는 이 순식간에 뭐라고 그러죠? 플래시몹이라고 그러나? 탁 모여가지고 뭐 상경합니다. 탕탕탕 하고 옛날에 뭐 국회 식당 뭐 별군 데서 다 했어요. 이때만 해도 국회법이 제정되니까 왜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죠. 열린우리당 중심에서 야당 다수의 야당들이 연합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탄핵이 되는 건 헌법재판소지만 탄핵 소추안을 이제 가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단상을 맡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이 단상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본회의장에서 거기서 자고 이렇게 단독 처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안 해도 된다. 국회 내에서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야당 의원이다. 여당이 날치기 단독 처리를 하려고 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코미디 같은 거긴 한데 국회의장 반사에 가서 국회의장을 막으면 되죠. 등원을 못하게. 그런데 007 작전을 불허해요. 그렇게 다 나갔는데도 다 나가서 다 날치기 하셨어요. 물론 내막적으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기 했을 텐데 그거 막아도 다 어떻게 빠져나가셨는지 다 나가셔서 날치기를 했습니다. 예전 분들 정치 기가 막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탁 모여가지고 연락할 기재도 없는데 007 작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지금은 선진화법이 제정되니까 이렇게 이게 동물국회라고 하는데 몸싸움하고 이러는 거는 줄어들었죠. 대신 이제 말싸움이 심해지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 장외투쟁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등원을 안 하고 사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 선진화법을 제정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하여간 예전에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웠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싸우진 않는데 법안 처리들이 굉장히 더 늦어지죠. 예전에는 다수당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 날치기라도 했습니다. 해서 법안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덜 싸우는 것 같지만 국회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더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참 싸울 때 포린 폴리시라고 이게 그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 정책 잡지 같은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The World's Most Unruly Parliament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무례하고 질서가 없는 국회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만,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있었죠. 아까 제가 보여준 사진에 비하면은 굉장히 점잖은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Korean democracy is a full contact sport. 그러니까 full contact sports라는 게 뭐 어떤 스포츠죠? 풀 콘택트 스포츠라는 게 그런 거죠. 미국의 미식 축구 같은 거 아니면 스모 같은 거.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들으면 그냥 온몸으로 가서 쾅쾅 부딪히는 스포츠. 이런 게 이제 풀 콘택트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의회가 세계에서 가장 뭐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뭐 이렇게 동물국회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좀 망신스럽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표로는 민주주의 지표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 100년 민주주의를 100년 이상 이렇게 한 나라들이 보면은 여전히 아직 신생민주주의죠. 그러니까는 얘네가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지만 의회 민주주의, 특히 의회 민주주의가 제일 어려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약간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팩트니까 기분이 좀 나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야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데 이게 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선진화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별 차이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월드밸류 서베이 보면은 대부분 뭐 OECD라든지 선진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국회와 관련된 이 신뢰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그나마 이게 2001년도 초반인데 지금도 비슷해요. 근데 지금 한 자리 숫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이 세 개 주체가 다 똑같아요. 밑에서 1, 2, 3등을 한국 정치가 아니라 한국의 뭐 기관이라든지 신뢰 조사를 하면은 밑에서 1, 2, 3등이 국회, 정당, 정치, 국회의원 이 세 명이 공이 끝에서 1, 2, 3등.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낮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 높은 데는 꽤 높죠. 의회가 원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국회가 신뢰가 높지 않아요. 다른 나라도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너무 낮죠. 입법을 하고 국민의 대의를 가는데 너무 낮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황은 봤죠. 현황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라는 부분, 이 정당이나 뭐 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결국은 정치를 하는 건데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길래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정치학 개론 시간에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치 이분 제가 나이 들면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머리만 안 빠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기셨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입니다. 시스템 이론을 묻어내고 하는데 이분이 정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정치란 사회적 가치, 이제 앞에 하나 들어가죠.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행위다. 우리가 사회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재화,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희소한 자원들을 분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가 갖고 있는 힘이죠. 그거를 권위적인 방식, 그러니까 뭐 민주적일 수도 있고 독재적일 수도 있고 비교적 권위라고 쓴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권력 플러스 약간 민주적인 절차까지 포함한 것 같은 그런 정치 권력이 알아서 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철학들이 달라요. 이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가치관, 이념, 정의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싸워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안 싸울 수가 없죠. 왜? 철학이 다르고 분배하는 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조종하고 합의해 나가느냐. 그래서 권위적으로 분배하느냐. 이게 사실은 정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팅 있게 싸우고 잘 조종하는 게 이게 정치의 힘이죠. 우리는 근데 싸울 때 보면 또 그렇게 생산적으로 파이팅 있게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종은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왜 싸우는지 이거는 뭐 외국에서 정당들의 강령을 분석해서 나중에 뭐 이렇게 우파, 뭐 좌파 범주에 있는 뭐 이렇게 나눈 건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자원이라는 부분 남북한 그러니까 한반도는 이 분단의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좌우란 보통은 서구 민주국가들이 다 좌우 정당입니다. 좌우 정당. 그리고 좌우 정당의 핵심이 자본하고 노동 관계고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거기다 약간 한국적인 특성인 남북한 관계, 안보 문제, 그거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보수 진보 이념의 핵심적인 요인들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고전적인 형태의 좌우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분배 상황들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놓아. 요거부터 먼저 보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강의할 때 정착개론 같은 거 강의하는 처음에 이제 나오는 그림인데,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제가 따온 거예요, 맨 처음에. 두 가지 그림. 그래픽적으로는 저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고, 약간 좀 기계적인 것 같고. 근데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 한쪽에는 equality doesn't mean justice 그러면서 equality 쪽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 기회 평등 같은 거죠. 누구한테나 동일한 조건을 주는데 개인의 능력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이를 그것까지는 보정을 안 하는. 그래서 그냥 기회 평등 같은 equality.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린 친구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이 세 개의 박스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결과적인 평등이죠. 결과적인 평등. 이래서 모두가 다 같이 야구를 볼 수 있는 이게 저스티스의 단어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렇게는 안 썼어요. 그렇게는 안 쓰고 이퀄리티 이건 이퀄리티 개념이고 에커티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런 거로 둘 다 평등의 관점이다 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아름다워 보이나요? 나는 이퀄리티, 에쿼티. 그렇죠. 여러분들 젊은 분은 이거 좋아합니다. 이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쉽나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박스가 3개밖에 안 되는데 3사람이 있다 보면 모두한테 하나씩 주는 거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이거 쉽나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자유주의적인 저스티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더 좋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죠.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어요. 하나 강군, 힘이 좋습니다. 일 잘해요. 하나는 약군, 좀 비빌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박스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공장에 나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강군은 힘이 좋다 보니까 나무 대가지고 막 축축축 해가지고 하루에 12개 정도의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약군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4개 정도 만들어요. 이게 보면 단가가 박스 하나 만들었을 때 단가가 이윤으로 하면은 한 10,000원 정도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분배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 방식을 이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오케이. 당근 예, 제가 2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12만원. 저 4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4만원. 첫 번째. 두 번째, 당근 10만원, 약분 6만원.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방향은 강분이 6만원, 약분이 만원. 이거 명확해 보이죠? 명확해 보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너 많이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금 좀 내라 라는 거죠. 너는 4만원 오케이 4만원 세금 낼 필요 없어. 너 12만원 많이 벌었네. 너 한 2만원 정도만 세금으로 더 내고 약한 애한테 좀 주자 라는 식의 분배 방식을 고려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네가 많이 벌었으니까 해. 사회적으로. 이거는 6만원 10만원 이거 뭐죠? 세금을 이렇게 내면은 이거 뒤집어지겠죠. 이거 뭐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사회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능력에 따라 일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가져가자.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결과적인 평등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강군은 일 잘하고 그러는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활하는데 6만 원이면 충분해요. 혼자 사는 데. 근데 약주는 일은 못하고 그러는데 부양가족이 있어요. 노모를 모시고 있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나누는 분배 방식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어떻게 나눌까 이런 것들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건지 개인적인 상황. 그다음에 여기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가 안 됐어요. 기업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주는 대로 뭐 그렇지도 않죠. 그다음에 국가의 생산력. 이렇게 되면은 아름다운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 작은 친구가 보기 위해서는 박스 3개가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 친구가 박스를 보면은 느낌상 아까 보면은 이 친구 2개를 만들고 못 만들거나 반 만들거나 이 친구 자기 몫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큰 친구가, 능력 있는 친구가 더 많이 만들어줘야 전반적으로 재화가 결과적인 평등에 가깝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만드나 안 만드나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자기가 베스트를 안 해도 베스트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보수, 우파의 또 이 현실적인 부분이죠. 자본주의.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시스템에서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만들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사회주의 소비et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너진 걸 보면 어때요? 안 만든다라는 거죠. 국가적인 생산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입장 차이를 보여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있지만 모였잖아요. 네, 모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젊고 대학생이고 아직 여유가 있어요. 네, 사회 구성으로 보면은 요즘에 청년들이 힘들긴 하지만 힘든 시점에서 그래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지 부분들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의 이익을 스스로 챙겨라 라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죠? 누가 잘 챙길까요? 네? 강한 사람. 아, 그렇죠. 그냥 놔두면은 센 놈이 이겨요. 센 놈이 이깁니다. 센 놈이 돈도 많고 조직도 잘할 수 있고 대규모로 갈 수 있고 뭐 해가지고 그냥 요소요소 해요. 센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가부주의의 문제점인데 정치에서 있어서 항상 비판되는 거지만 그냥 놔두면 아까 만인의 투쟁 상태 이거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냥 자유롭게 알아서 경쟁하라라고 하면은 센 놈이 유리해집니다. 센 놈이 유리해져요. 근데 정당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 영역하고 경제 영역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굉장히 정치 경제가 굉장히 밀접한데 기본적으로 틀려요. 기본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자가 경제학자 별로 안 좋아하죠. 경영학자도 하고 경영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도 정치학자들 싫어합니다. 불가분인데 싫어해요. 왜? 철학과 논리가 달라요. 경제 영역에서의 공리는 뭐죠? 원칙. 이익 창출. 그렇죠. 이익 창출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죠? 영향력을 보면은 1원 1표. 1원 1표. 주주가 100만 명이어도 소용없어요. 한 명이 100만 명이 가진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영향력이 커요. 그렇죠?
1원 1표입니다. 1원 1표. 정치는 1인 1표죠. 머리 싸움이에요. 민주주의에서. 친분, 고하고 상관없이 일정 연령만 되면은 똑같아요. 영향력이. 그래서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은 정당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놔두면은 막 서로 뭉치고 흩어지고 아니면 소외되고 그러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정당이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1인 1표 모든 사람이 등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세력들을 규합할 수밖에 없어요. 규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정당이 없으면 소외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신경을 안 써주는.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써주는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정당이 있으면 주요 정당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당제를 해서 뭐 노동당도 있고 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정당도 있고 뭐 녹색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모이고 1인 1표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분야도 늘리고 그래서 어때요? 정당들 대통령 선거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대선 후보들이 특정 연방 후보들이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정책을 낸 거죠. 정책 공약지 뭐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예술, 뭐 지역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고 문제가 되고 관심이 있는 모든 아젠다들을 쏟아내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있는 규모를 갈등들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의 이해관계와 생각과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당의 규모 수준으로 줄여내고 좀 더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갈등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 영역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이러니까 쟤네보다는 너 입장에서는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우리가 약간 색깔이 이래 그리고 너의 이익을 발현하는 데는 좀 그러니까 도와주든지 우리 쪽을 지지해줘 해서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나 제도권을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갈등도 축소를 하게 되고 1인 1표다 보니까는 이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하죠. 특히 주요 정당들 같은 경우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점점 모든 사람들을 포괄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완전하게 노력을 해야 온전하게 모든 국민들이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된다라는 이게 샤츠나이더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당이 잘 못하는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온전한 주권자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정당이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정당의 의지에서 갈등이 좀 축소되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느낌들이 잘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당은 부분의 이야기라고 하죠. 서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냥 자유경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 내부적으로 색깔이 있죠. 응집, 이데올로기라든지 응집이 있고 외부적인 확장성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 정당에 대한 뭐 정책 그런 걸 모르더라도 브랜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당은 이럴 거다 하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자,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 당명 경청사 찾아가지고 봤는데 이게 뭐 굉장히 러프하게 해놓은 거죠. 주요 정당만 보수 민주당 경청사 어떻습니까? 정당 이번에 내년에 이제 21대 총선할 텐데 또 새로운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합쳐서 뭐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명 만드는 것도 괴롭죠. 좋은 말 다 써가지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당명도 좋은 당명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만큼 정당의 제도화가 안 돼 있고 한국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규모 있게 조정이 안 되고 있고 분산돼 있고 이렇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온전한 주권자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자 그러면 이건 좀 나중에 보고
정당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크루팅하는 겁니다. 충원하는 거예요. 공직에 나갈 사람들을 자기 정당 소속의 상품 같은 거죠. 이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후보자를 공천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나는 현실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제일 먼저 뭘 해야죠? 예? 제일 먼저 뭘 해요? 스펙을 쌓고 뭐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정당 가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당, 이 정당하고 하겠다고 해서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당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낙하산 공성도 하고 뭐 그런 거 없이도 하는데 점점 바뀔 겁니다. 점점 바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를 하죠.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니까 국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유권자들한테 동등하게 표를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이 대표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의회가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고 입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부 결정하고 그러면 민주주의는 뽑는데 가장 우수한 사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가장 뛰어나고 공직에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을 300명 뽑는 거예요? 아니죠. 냉정하게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유권자들이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에 300명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동망을 갖고 이런 사람들 300명 뽑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선거는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정당이 공천한 후보를 놓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게 사실 대의민주주의 시발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선거를 해가지고 선거하면 이게 대의민주주의 시발이고 뭐 선거가 민주주의 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발점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천이 중요해요. 지금 뭐 공천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안 보이죠. 또 여론조사 뭐 전화부터 뭐 여론조사 공천 한다. 나중에 뭐 낙하산이다 뭐 국세파도 뭐 제일 별거 다할 겁니다. 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잘 제도화돼 있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정당 활동하고 그 내부에서 커가지고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바뀔 겁니다.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거는 민주적인가? 이것도 많은 교수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선거가 민주적인가요?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선거 생각하기 다르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기 다르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 다르고 그때 달라요. 나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민주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선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하지 못하는 100% 선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의무 투표를 하면 민주적인가? 100% 참석하기 때문에 의무 투표. 우리가 정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뢰하거나 100%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지나 어떤 편제 기관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든 뭐 아니면 이미지든 뭐 이렇게 왜곡된 정보든 뭐 아니면 이런 걸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결과가 뭐 과정은 어쨌거나 뭐 교정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거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거 자체가 민주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선거 자체. 근데 선거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민주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예전 사람들은 선거는 절대 민주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선거는 어떤 거예요? 선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까 뭐 이상한 결과 뭐 나온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300명의 몇 면을 보죠? 이분들 보통 분들이에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같이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엄청나게 바이어스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엄청나게,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이분들. 예. 교육이든 뭐든 각 분야에서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시죠. 예.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이분들은 엄청나게 바이어스, 학력도 뭐 거의 요즘에 좀 낮았나? 예전에 보면은 50% 이상이 서울대 출신. 50%가 거의 한 많을 때는 옛날에 거의 서울대에서도 거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거의 또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 엄청난.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인식이 생겼냐? 예전에 강의하면 이런 걸 안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데 태국이 군대를 갈 때 어떻게 가죠? 뽑기로 갑니다. 뽑기로 갑니다. 옛날 스펀지 거기서 봤는데 웃으면서 봤는데 어떻게 하냐? 불교 국가다 보니까 종교적인 국가다 보니까는 이 군대를 가야 될 때 되면은 그 전국에 사찰을 둡니다. 이 군대 가야 되는 이 친구들과 뭘 빌려고 부처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군대 빼는 사찰을 쭉 섭렵한 다음에 이런 체육관 같은 데 큰 데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빨간 공 뽑으면 입대, 하얀 공 뽑으면 그냥 바로 전역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2층 같은 데 이제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호명하면 딱 불러가가지고 블랙박스 같은 데서 딱 뽑습니다. 그래서 빨간 거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 2명이 촥촥촥 와가지고 양쪽으로 딱 팔끼고 갑니다. 바로 입대. 그 다음에 하얀 거 뽑으면은 와 하면서 이제 바로 가가지고 전역 서가지고 해요. 물론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는 워낙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군대만 가더라도 조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군대를 많이 가려고 그 정도의 큰 자원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건데 제비뽑기 방식 어때요? 이건 민주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뭐 빼려면 사전에 빼겠지만 일단은 대상이 돼가지고 했을 때 무슨 요령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이러지 않죠. 그냥 뽑아가지고 그 있는 자본을 나눠 갖는 느낌이죠. 근데 선거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 나은 사람. 민주적이잖아요. 다일리트. 자, 왜 그런 인식이 생겼냐? 우리가 공직이라는 거, 정치라든지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 다른 부총장이든 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국회의원 300명을 제비뽑기로 뽑는다. 그럼 진짜 성별 뭐 다 지역 다 맞출 거고 여러분들 정도면 못할까요? 네. 해봤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게 정치이기 때문에 뭐 법을 만들고 그래도 법 어렵잖아요. 법조인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쉽게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아무나 대표가 될 수 없다. 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공직의 자격에 대한 인식들이 어느 부분부터 생기죠. 왜 그러느냐? 경제 영역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가 좀 냉혹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파워풀한 논리 중에 하나는 뭐죠? 기업이 잘 돌아가고 경제는 그냥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소금에 의해서 돌아가니 놔두면은 파이가 커지고 알아서 키우고 기업이 잘 하고 그
떡고물 같은 그 효과들을 보통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된다. 이게 나크 효과 같은 거죠. 트리클 다운 해가지고 정치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공직을 담당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라든지 법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낙수를 항상 비슷한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공직의 자격을 받고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럴 수 있다. 굉장한 고도의 정치가 무서운 게 권력이 무서운 게 권력이 고도의 인셉션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허위의식을 심어요. 여러 가지 권력이 원하는 바, 대의민주주의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잘 따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국회의원은 운으로 공정한 것 같고 크게 문제 없으면은 작은 단위라든지 뭐 하면 되는데 꼭 자기가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절차적인 부분 그냥 제비뽑기라든지 뭐를 그냥 그 과정에 합의를 했으면 결과 나오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제비뽑기로 가능하죠. 로터리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 그 국회가 역대 국회에 비해서 일을 못할까? 네. 꼭 그럴까? 작은 단위에서도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 프로젝트 할 때도 최종 추석도 이제 딱 확정되면은 대부분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합니다. 조편성을 그냥 출석부에서 5개 조각 1, 2, 3, 4, 5, 1, 2, 3, 4, 5 해가지고 딱 조짜집니다. 복불복이죠.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잘해요. 훨씬 더. 친구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임되는 잘하고 또 거기서 또 소외된 학생들이 모여서 또 못하고 이런 거 없이 쭉 하면은 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당에 대해서 불만만 가질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선거 문제 받고 정당이 중요하다라는 거 받고 이 사람들이 의회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죠. 국민들 눈높이 안 맞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이거 한번 좀 보죠. 의회 정치가 어떤 특징을 보이길래 왜 국회의원만 되면 이상해질까? 라는 부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국의 국회는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단초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의회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민주주의의 꽃은 뭐죠? 의회 정치입니다. 의회 정치. 그 나라의 정치 수준, 의회 정치 수준을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 국회. 의회 정치가 그만큼 어렵고 대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정당 정치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적다. 근데 뷰캐넌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큼 이동을 시킬 거죠.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고려하면 이 지점이 비용이 가장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기존의 기업이 생각했던 이 거래 비용이 줄이는 방식에서 종합적인 의사결정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노벨 경제학상 받는 거죠. 심플하면서도 이론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정치학 같은 비용의 정치학적인 개념의 비용을 갖고 와가지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제영역에서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절차를 더 갖고 거래 비용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이 외부 비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경제학자가 한 거예요. 경제학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분은 그러니까 정치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경제학자죠. 정치학자는 어이 잘했네. 그래 좋아. 끝내준다. 오케이 우리도 동의해. 이럴까요? 정치학자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수결, 합의제 이렇게 써놨는데 뭐 다수결 민주주의, 뭐 합의제 민주주의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나 다수결 민주주의 좋아합니다. 좀 효율적으로 하고. 아니 뭐 이거 뭐 이렇게 아니 나만 정치는 합의제적인 민주주의가 좋죠. 비슷하네요. 아니, 합의제가 좀 많아요. 나머지 저기는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합의제 플러스 다수결제. 네? 뷰캐넌의 생각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정치학자 중에 이게 노벨 정치학상, 정치학자 뭐 정치학상이 있으면 이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학자 중에 하나고 제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인데 이게 레이파트라는 학자입니다. 네덜란드계. 여러분들이 지금 손든 걸로 봐도 합의제 민주주의가 더 좋다라는 게 좀 더 많아요. 많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좋다라는 인식이 언제 생겼을까요? 합의제 민주주의가 좋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생겼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나치가 다수결제 민주주의로 학살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필요하다는 나치의 공포 때문에, 전체주의 공포 때문에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 인식을 심어준 학자 아까 뷰캐넌하고 툴러는 뭐예요? 거래 비용만 생각했던 걸 외부 비용으로 해서 비용 곡선을 이게 좋다라는 것을 점을 옮겼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다수결 방식을 선호했어요.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해서 그렇지만 책임 정치하고 다수한테 힘을 몰아주고 다수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소수 많은 행위자들이 있고 그게 나눠져 가지고 뭐 합의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별로 책임 정치가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민주주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인류 역사상에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가 많아요? 국제국가가 많아요? 민주국가가 적습니다. 국제국가.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진짜 특이한 정치 시스템이고 진짜 이상한 정치 시스템이고 진짜 역사가 짧고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 조금 위기니까 어때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가 정치적으로 해온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더 나가서 그냥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중에서도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는데 합의제 민주주의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준 학자 이 학자입니다. 다수결제보다 합의제가 좋다. 옛날에는 그냥 요즘에 대등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다수결제가 훨씬 더 좋은 민주주의였어요. 합의제 민주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일부 조그만 나라에서 할지 몰라도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이분이 민주국가들의 쭉 데이터를 정치제도 관련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은 민주주의 오케이 민주주의 보니까는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 다수결 민주주의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다수결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결 민주주의가 효율성 좀 좋더라 합의제보다.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런데 성과, 민주적인 성과, 참여, 뭐 여러 가지 민주적인 성과들은 어떠냐? 합의제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 라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레이파트 이 정치제도 하는 이 제자들이 대상을 넓히고 시기를 넓히고 엄청나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제 민주주의가 좋다. 다수결제. 이거를 이 인식을 심어주고 그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학자가 이 레이파트라는 학자. 이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이 그림을 보면은 레이파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점 에이 아니야 정치 영역으로 그런 게 아니야 막 여기 알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 외부 비용 줄이는 게 최선이야. 효율성 그거 뭐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정치 영역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지만 니네가 효율성을 암만 강조해봐야 니네 그렇게 효율성이 뛰어나지도 않은 거야. 괜히 뻥치지 마. 이 비용 줄이기 여기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될 때 훨씬 더 사회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 경제발전이고 참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효능감, 만족도 다 높아. 그러니까 뻥치지 말고 내가 보여줬잖아. 반론하려면 증명해내도 데이터 모아서 다 했잖아. 거짓말 하지 말지. 여기가 좋은 거야. 나는 그거를 확 제시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수결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 옷이 잘 맞고 덜 맞고 그러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정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다수결 민주주의도 있잖아요. 이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오케이 옛날 식으로 정치 다수결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이거보다는 이쪽에 있는 합의제적인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짬짜면 좋아하는 학생? 좋아. 짬짜면. 짬짜면 잘 안 먹죠 요즘 여러분들. 네. 짬짜면이 제가 대학원생 때 처음 나왔습니다. 대학원 석사 때 짬짜면을 보는 순간 우와 이거는 천재다. 맨날 고민했던 대학원 때 하루 한 끼는 짜장면 짬뽕을 놓고 고민하는데 이거를 그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릇이 갈라지면서 두 개를 같이 드시는 힘. 거기다 머리도 좋아요. 짬뽕면, 탕볶면 해가지고 메뉴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많이 먹을 때 하루에 2끼 정도씩 먹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랬는데 제가 짬짜면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 근 20년 동안 손꼽을 정도로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짬짜면이라는 것은. 하여간 특히 짬짜면 안 먹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짬짜면 잘 안 먹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죠? 제가 짬짜면을 먹으니까 맨 처음에는 2가지를 다 먹는다고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결국 먹고 나니까 어때요? 이건 짜장면 먹은 것도 아니고 짬뽕 먹은 것도 아니고 그쵸?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배만 부르고 제가 보기엔 뷰캐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신기한 것 같죠? 와, 짬짜면 같은 느낌? 제 느낌에 짬짜면 같은 느낌. 그리고 정치학에서는 그냥 난 짜장, 난 짬뽕 이걸 놓고 선택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조합해봐야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중도 정당 뭐 해봐야 안 되고 나는 보수, 나는 진보. 진보면 진보 영역에서 제일 센 사람, 보수는 보수 영역에서 제일 센 사람,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정치에서는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뷰캐넌이. 하지만 정치학자의 반론들이 존재하고 정치는 약간 좀 다르게 한다. 그래서 한 거고 지금은 이쪽 영역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가는데 이게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 아까 부분의 이야기라고 했죠. 다 뻥입니다. 정당이 다 당원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섞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확장해가지고 자기 세를 넓히는 거지 전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 이게 전체주의 정당이에요. 독재 정당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당은 내 지지자 정당이 나 뜻을 같이 하는
나와 뜻을 같이 해서 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국민 대기하는 사람 치고 정체주의 아닌 사람 없고 독재 아닌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정당? 안 됩니다. 애정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입장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입장이 없어서 못 싸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는데 왜 안 싸워요? 자기 지지자라고. 당원이 없고 입장이 없고 고민이 적고 이래서 못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를 정치에서 싸우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네, 당연한 거다. 그다음에 정당 조직 취약합니다. 정책성도 약화되고 우리 뭐 선거법이 굉장히 규제적입니다. 여러분들 정치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은 뭐 선거운동제도 하면서 사실 덜 부담스러운데 규제 때문에 정치 시민들이 할 게 없어요. 막 선거운동하려면 선관위에서 다 규제하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리해요. 현직자들한테. 현직자들은 이미 인지도도 있고 자기가 지역에 다 알기 때문에 신인들이 마음 놓고 선거운동하고 자기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나중에 정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거운동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법은 그 시점에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할 거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위헌소송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돼요. 시대에 맞게. 근데 우리는 법이 있으면 지킬 생각부터 해요. 법은 문제점부터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법이 어때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내가 정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법을 봤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뭐 이래? 왜 있다이야? 이런 식의 막 끌어올려고 나는 피해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법이 편하다.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전문적인 거 하면 되는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법이 좀 불편하거나 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당들이 다 비슷해지고 우리나라 뭐 국고보조금 이런 거 주요 정당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 되니까 다 불평등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정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 정당이 50%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화되지 않고 정당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못하고 뭘 하려고 해도 규제적인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오해. 국회 재판이고 뭐 그런 거 같지만 아까도 봤지만 민주화 이래 지속적으로 그래도 제도화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여러분들 국회법 보면은 가끔 장애 투쟁하고 뭐 태업하고 싸우고 그럴 때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90% 이상은 다 반장이치예요. 싸운 것 같아도 싸우는 거는 진짜 쟁점 법안이라든지 지금은 선거법 뭐 워낙 갈등적이고 쟁점적인 거에서 싸우고 그러는 거지 대부분의 민생법안 그 와중에 약간 민생법안이 좀 처리가 늦춰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대부분은 처리될 법안들은 만장일치로 처리가 됩니다. 일부만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법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견제 그것도 많이 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의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왕적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할 때 제대로 한 대통령 별로 없습니다. 민주화가 지금 마찬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왜 중요하냐? 국회에 행정부에 비하면 국회의원 300명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뽑아준 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둘밖에 없어요. 지방, 중앙에서는. 엄청난 권력이에요. 행정부. 국회의원 뭐 세비 뭐 저기 한다고 그러고 국회의원 보좌진 뭐 300명밖에 안 돼요. 보좌진 뭐 7명 뭐 해봐야 국회 한 부서도 안 돼요. 조그만 부서. 대한민국의 행정부 국가가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죠? 1년에 쓰는 400조가 넘죠 지금. 400조.
400조를 심의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뭐 하는지 하는 거를 300명 플러스 보좌진 일도 저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 옛날에 뭐 의원회를 짓는다고 뭐 엄청나게 뭐 요즘 웬만한 기초단체 그 구청이나 건물도 엄청 좋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배보도 얘기했지만 딴 거 고민할 게 없어요. 의회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고 보좌관 더 뽑으면 더 좋죠.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 명 넘죠. 100몇십만 명. 지금 문재인 정부가 뽑으면 100몇십만 명 돼요. 그거를 보좌진 해봐야 300명에 뭐 해봐야 30기지를 다 해봐야 100명도 안 돼요. 도서관 뭐다 해봐야 게임이 되겠습니까? 조란도 무서워 보이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억이 만기 있어야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국회의원 똘똘한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국가 예산이 뭐 진짜 뭐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여전히 국회가 부신이니까 국회의원들을 줄이라고 뭐가 필요하냐 다. 근데 이 발상 전환보다도 국회가 잘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선거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대표가 많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회사에 직원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논리가 있죠. 대학에, 학과에 교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어느 조직을 틀어서 뭔가 일을 크게 하려고 뭔가 내실화 있게 하려는데 사람이 적은 게 좋은 거라는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것 뿐이지 가능하면 유독 국회의원만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일하는 거잖아요. 국내 대표 100만 명을 대표할 때하고 10만 명 대표할 때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편하기보다 자기가 저도 교수하지만 우리 학생은 내가 100명을 케어할 때하고 10명을 케어할 때하고 어느 게 훨씬 더 좋겠어요? 제 10명 할 때 훨씬 더 좋겠죠. 한 명에 100명보다 10명이 100명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내실화가 되거든요. 정치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는 방대하고 예산, 정부 비대칭 사기치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견제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미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 요것만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의회 정치하고 이 정당도 마찬가지인데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받아요. 권력을 받고서는 자기 자신들이 선거 때 공약한 내용들 아니면은 추진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 말씀드려요. 자, 이게 17대 때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한나라당 그 다음에 그 곧바로 이어서 18대 국회의원 이때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도 뭐 압도적으로 몇 대 대선 중에서 이때가 가장 예측 가능하고 게임이 안 됐죠. 정동영 후보가 그냥 경제 대통령에서 원사이드하게 그냥 이긴 게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입니다. 보수가 확실하게 이기죠. 이때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 유권자 수, 그 다음에 뭐 득표수, 투표율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명박 후보가 투표한 유권자 대비 50% 안 넘었습니다. 이때도 48.7%, 전체 유권자 대비는 24.3%.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했는데 투표율 대비 정당 득표율이 37.5%, 유권자 대비 13%였어요. 이러고선 이제 4대강이다, 뭐 미디어법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당시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때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계열 쪽에서 장애 투쟁하고 뭐 똑같이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수당으로서 민생과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다. 단독 처리하는 거죠. 야당은 선거 불복종하고 있다. 나는 니네 선거 졌잖아.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뭐 하려고 왜 반대하고 왜 자격지정하고 왜 안 그래?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되겠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좀 위험한 생각이고 의회 정치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선거에서 발현된 진정한 민심은 뭡니까?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선거 결과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민심, 국민의 갖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당이라든지 왜 예전에 명분은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어요. 워낙 본선거, 조직선거 이런 것들이 심해가지고 규제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요즘에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뭐 짜장면 사준다고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나요? 정치인들이 오늘 오시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뭐 탕수육 또한 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안 갑니다. 그 시간에 최저임금도 뭐 그거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뭐 해서 하면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예전에 정치하시던 분들은 우려가 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세대들이 정치할 때는 지금의 선거라든지 이런 거 훨씬 더 자유롭고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자유롭게.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 선관위도 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인데 선관위라는 국가기구의 조직적인 이해관계하고도 잘 맞아떨어져요. 선관위도 규제라든지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가 곧 조직이고 예산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을 간단하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도 그때 행정입법이나 행정에서 시행령이라든지 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역이라든지 뭐든지 자율적으로 되고 그 내부에서 패스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출신 지역이 뭐 광주다, 뭐 부산이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주소지 전에서 우리가 남이다, 뭐 제가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하고서 당선되면 또 서울 왔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 정당이든 아니면 중앙에 정당이 있어도 그 지역의 토대에서 키운 사람들이 지방의원이 되고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구청장이 되고 구청장이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실질적인 자기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지역에서 평생 일해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그게 지방 공권의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공권이 되려면 각각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 뭐 특별한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상하지 마시고 자기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우대받고 특히 지방 정치 수준에서는 중앙 뭐 국회의원 선거까지 조금 중앙 정치인가 뭐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방 정치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아마 여러분들 정치하고 나면 현역 구청장이 도전하면은 국회의원에 도전하면 임기만 맞춰놓으면은 지금 나가면 이기죠. 구청장들이 이겨요. 매일 지역구 관리하고 뭐 예산이 뭐 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게 임기가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나가면 결석이 되니까 약간 그런 정치적인 부담도 오는데 요거만 맞춰놓는다? 정기적으로 한 번 맞춰놓는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계속 패스가 마련되면은 한국의 정당 정치, 뭐 의회 정치, 뭐 민주주의 다 좋아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또
시간 관계상 두 분 한꺼번에 받아도 될까요? 예, 뭐, 한 명씩. 아니, 앉아서 해도 돼요. 네, 그 외교통일위원회 김승입니다. 예. 그 여기 보시면 대학생 국회다 보니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인쇄위 등등등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정당 정치보다는 이제 의회 정치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정치가 이제 정당 정치는 어떤 관심사가 공통되다 보니까 어떤 위원회 간에도 서로 공통된 관심사에 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임위원회 간의 어떤 협의라던가 아니면 어떤 관심이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회 정치의 어떤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보완이 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우리 한국은 지금 뭐 예전에 냉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걸 이루어합니다. 그 중립적인 부분이 뭐죠? 굉장히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입장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상임위, 그러니까 국회를 전 국민의 국회로 생각하고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뭘 하게 배우겠다 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도 좋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대학생 국회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아이디어를 들면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되느냐, 정당별로 모셔야 돼요. 자유한국당 소속 대학생, 그러니까 당에서 받아서 당에서 추천해서 여기다 국회 사무처로 보내야 됩니다. 정당에서 모여서 보낸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짜느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온 저기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으로 온 저기로 해서 그렇게 포션을 해가지고 짜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대학생 국회가 현실 국회, 한국의 국회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이건 그냥 다 그냥 업무적으로, 이게 국회 사무처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회 사무처 연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라고 한다고 보면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국회 중립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받아서 정당 소속으로 와서 여기서 다른 정당 소속의 대학생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고 여기서 발전적인 부분이라고 여기서 뭔가 하기를 위해서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제안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주말이고 조감하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고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제6대 국회부터 영국식의 그런 본회의 중심주의에서 미국식 상임위 중심주의로 지금 탈바꿈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반면 의원의 대표성으로서 그 지위와 명예를 유구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을. 그런 점에서 지금 상임위주의에서 대표성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국회법의 114조인가의 그 정당 기속성을 우리나라는 부정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당 기속을 많이, 그러니까 정당의 기속성이 국회의원에게서 많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의 동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예,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에 저희는 본회의 중심이었죠. 이게 사실 강의. 왜냐하면 재헌 국회 해방 이후에 국가를 건국을 재건을 해야 되니까
모든 법안들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 재원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디베이트하고. 그래서 중요한 국가의 법이라든지 기관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박정희 정부 와가지고 이때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절대 줄이지 않아요. 늘리면 늘렸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 수를 줄이는 경우 없습니다. 늘리면 늘렸지. 국회의원도 줄이고 정권이 민주적이지 않을수록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두렵고 아니면 부담이 되는 기관이 국회. 왜? 야당이 존재하죠.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면책특권, 국책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단체 제재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법안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위적인 국가, 독재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거를 하고 야당이 존재한다고 해도 기회만 되면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들을 전체를 모아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상임위원회를 한다. 명분은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경제개발이라든지 뭐가 많으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화되게 나눠서 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권위주의 정부가 해서 입장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명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학을 하려면은 왜 그 이면에 있는 논리들을 잘 표면은 그래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뭐냐?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야 될 게 많죠. 행정부상. 예전에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채택을 해보죠.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뭐 비판도 하고.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상임위원회를 나눠가지고 한 10명 정도, 12명, 많으면 15명 정도로 나누죠.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몇 명이 되죠?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각자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200명에서 몇십 명, 뭐 최소한 1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을,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담 없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똑같은 법안인데 서너 명의 야당 의원들만 설득하면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하면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본회의에서 하면은 방송이고 뭐하지만 상임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 아닌 이상은 관심이 없어요. 미디어에서 보도할 것도 없고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했잖아요. 명품 악마 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쉬워요. 행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딜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가 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진짜 분업은 하는 거죠. 근데 전문성을 갖춰서 그냥 전문성도 없는데 일만 나눠서는 안 되잖아요.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는 시니어리티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제 고참 우선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2년마다 원구성을 합니다. 원구성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되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나눠 먹으려고 하죠. 네, 나눠 먹으려고. 좋은 자리라든지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갈 건지 뭐 하는 거 고정돼 있으면 불안하니까. 근데 외국은 어때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수당이 상임위원회 다 가져가죠. 다 가져가는데 그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는 고참제도.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5선 의원이에요. 5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국방위원회 하다가 내가 대선의 꿈을 꾸기 위해서 뭐 저기 요즘에 복지가 중요하니까 복지가 가서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복지도 갑니다. 제가 뭐가 되죠? 5선 의원이고 5선 의원 위원장이 되겠죠. 다 가자마자 위원장 5선 그래서 뭐 위원장도 다 가고 미국 안 그렇죠. 미국 안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가장 오래 있는 위원이 이 상임위원장이 됩니다. 그 정당에 가장 오래 있는 5선 위원이 왔다고 해도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뭐예요? 막내예요, 막내. 오늘 오네요, 오늘 오네.
제가 이 재선위원이라고 해도 제가 초선부터 해서 계속 8년 동안 있었다. 제가 위원장이고 제가 제일 오래됐으면 제가 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힘없을 때 초선 때는 자기가 원하고 싶은데 가려다가 못 가는 수도 있겠죠. 다선위원들한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진입을 했다. 내가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에 진입했다.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안 옮깁니다. 안 옮겨요. 안 옮기면은 이쪽에서 이제 일장이 되는데 보통 10년 이상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가행정부공고 다 알죠. 공무원들이 이 한 10몇 년 이상 국회에서 일하면서 행정부 사람들 본 사람들이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못 쳐요. 감히 못 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탁탁 집어내고. 물론 부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너무 선수다. 그런 것들이 미디어라든지 딴 데서 야당 제보를 통해서 교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역량이 돼요. 우리는 전문성이라는 게 전문성이 뭐가 있어요? 인형 퀵퀵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 없죠. 그러니까 분업하는 것도 별로 아까도 얘기한 효율성 그걸로 감수해야 될 외부 비용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전원위원회라는 걸 부활시켰는데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이상한 법안들만 그냥 양산하고 있고 막 뭐 그렇게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법 없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새로운 법은 그렇게 하다 법 안 만들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하다 어느 때 만들면 되겠죠. 만들기 전까지는 운영하면 되겠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 뭔가 아니라면 엄청나게 민생법안 하는데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입법도 너무 열심히 해서 남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본회의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에서 의회 정착에는 국회의원 300명 명확해요. 300명 모여놓고 가면 내각제 같은 경우 하면 이제 총리들이 하거나 300명 중에 누가 똑똑한 의원이고 누가 국가를 생각하는 의원이고 누가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고 국민들이 그냥 매주 보면서 탁탁탁탁 알 수 있어요. 누가 열심히 하는 의원이. 그래서 딱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는 할 필요 없이. 아니면 그 조합을 하든지 하고 그게 행정부도 상대하기 껄끄럽습니다. 모든 행정부가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잘만 하면 지금은 국민 신뢰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좀 괜찮으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줘요.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예전에 386, 지금 586 세대들만 좀 나가면 거기까지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새로운 정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인 단계고 그게 안 되고 저는 상임위원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 중심을 더 살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게 민주적인 대표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장점을 잘 못 살리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내막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은 입장입니다. 됐나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위해 힘써주신 조진만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수님과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